이번에는 어떨 것 같으신가요? 상당 의견도 좀 갈렸었던 것 같아요. 호평이 많긴 했습니다만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이 영화 저는 좋아하거든요. 좋다고 했다가 좀비를 바라보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그럴까요? 다른 영화랑? 그거 보면서 금쪽이 좀비 버전? 우리 삼손이 달라졌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스토리는 지옥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BTV 동진의 파야케야.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28년 후 뼈의 사원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한편 이게 영화가 나오고 속편이 무슨 뭐 20년 만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실 다 까먹고 내용도 잘 기억 안 나고 이럴 텐데 이 영화는 어쨌건 굉장히 생생하게 전작의 느낌이 남아있는데 바로 다음 얘기가 또 나와서 또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속편을 빨리 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네요. 벌써 나오니까 예. 이게 28일 후의 시리즈로 봤을 땐 네 번째 편이고 그러네요. 28년 후 트릴로지로 봤을 땐 두 번째 편이잖아요. 이 두 번째 편이 전체적인 위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초반에 제목이 두 번 나와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어둠 속에서 이렇게 소리들이 막 비명 소리 들리고 뭐 이제 아비 교환이잖아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누구 없어요? 헬로우? 라고 하는 말을 바로 이제 킬리언 머피의 목소리죠. 그리고 딱 들리면 바로 제목이 28년 후 이렇게 딱 나와요. 첫 번째 나오죠. 뼈의 사원이라는 부제가 안 붙어 있고 전체 제목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시퀀스로 이제 스파이크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그 격투를 벌이게 되는 싸움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28년 후 뼈의 사원이라는 두 번째로 제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어떤 위치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가 하면 시작하자마자 킬리언 머피의 오래전 오리지널 1편에 누구 없어요 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영화를 보시면 실제로 1편에서 최초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시리즈의 가장 최초의 순간을 사운드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8년 후라는 얘기는 이 영화가 이번 3부작의 트릴로지 중에 중간 작품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맥을 이어가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영화를 맨 마지막 보면 킬리언 머피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초반하고 끝이 너무 잘 맞죠. 이번 속편이. 그 다음 두 번째 뼈의 그 사원이라는 제목이 나올 때 딱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도 이어지지만 이게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토막이거든요. 라고 하면서 최근에 나온 이 3부작으로서 가운데 작품이라는 정체성을 두 번째 제목에서 명시하죠. 이 지미 크리스탈이 이끌고 있는 굉장히 뒤틀린 어떤 그런 집단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초반에 제목 나오는 두 번의 타이밍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노리고 있는 굉장히 튼튼한 허리로서 역할하는 이야기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작하죠. 그 28년 후 작품에 대해서는 사실 평단의 의견은 되게 좋았지만 관객이랑은 좀 평이 많이 갈렸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떨 것 같으신가요? 상당 의견도 좀 갈렸었던 것 같아요. 호평이 많긴 했습니다만 이 영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좀비 장르라는 그 장르적인 특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기도 하고 평단에서도 약간 갈렸는데 특히 대중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큰 환영을 받아서 엄청나게 성공한 작품이라고 볼 수 없죠.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이 영화 저는 좋아하거든요. 좋다고 했다가 근데 언제나 뭐 의견이나 취향이나 영화에서 뭘 바라는지는 다 갈리는 법이고요.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편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1편의 장점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좀비 영화는 일반적으로 뭐 장르 영화가 약간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만 스토리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보다는 뭐 장르의 컨벤션이라든지 뭐 볼거리라든지 관객들이 기대하는 걸 얼마나 충족시켜주냐 뭐 이런 것들이 보통은 장르 영화에서 중요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 앞에 28년 후라는 그 속편이 뛰어난 점은 아니 우리가 좀비 영화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아직도 좀비 영화 장르에서 이런 새로운 이야기가 남아있었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흥미로운 건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전편의 끝에서 바로 이어지죠. 이렇게 보면 전편을 봐야 후편이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막상 후편을 딱 보다 보면 초반에 이어지는 것만 그렇지 전편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공간적으로나 나오는 인물들로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1편과 강력한 연대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거의 따로 떨어진 이야기를 그 자체로 강렬하게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대밀 장식을 3편한테 토스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으로서 특히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굉장히 대담한 어떤 야심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평론가님께서 아까 방금 타이틀 시퀀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어지는 바로 오프닝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오프닝 장면이 중요해요. 단순히 첫 번부터 사람을 사로잡는 어떤 액션을 보여주고 이것만이 아닌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각본이 훌륭한 영화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연출이 뛰어난 작품들. 이 작품도 오프닝 장면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끔찍하면서도 특히 이제 주인공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인트로로 보입니다. 오프닝 장면을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전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본토에서 결국 혼자 남겨지게 된 그런 어떤 굉장히 위험한 처지의 소년인 스파이크가 거기에 있는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좀비를 거의 사냥하다시피 하는 굉장히 극악무도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기도 하는 이 집단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하는데 이번 속편의 시작은 그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 집단 중에서 한 명의 일원과 이 스파이크를 싸우게 하는 거죠. 싸우는 게 그냥 싸우게 하는 게 아니고 칼을 쥐어주게 하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게 하고 싸움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그 집단에 남아있고 죽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스파이크는 소년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결국 스파이크가 이기고 상대방이 죽는 장면.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인 스파이크가 이 집단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이게 굉장히 일회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집단을 유지하는 패턴이었다는 걸 뒤에 가면 알게 돼요. 그들은 이것을 뭐라고 명명을 하면 자선회라고 하거든요. 자선을 베푼다라는 건데 살려줄 기회를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살려줄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아무 상관없이 싸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지게 되면 어차피 죽이고요. 그 다음에 안 받아들이면 어차피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길 때만 오로지 그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스파이크도 선택의 여지가 없고 영화의 초중반에 나오게 되는 톰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선택의 여지가 없죠. 거의 그냥 누구랑 싸울지만 선택할 수 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선회라는 게 펼쳐지는데 이 자선회라는 데서 그 어린 스파이크가 이겼거든요. 상대를. 잘 싸우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집단에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름을 물어봐요. 그 지미 크리스털이라는 이 교주에 해당하는 인물이 너 이름이 뭐라고? 스파이크다. 그렇지. 근데 거기 대해서 뭐라고 그래? 아니. 너는 지미가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앞으로는 지미라고 해. 라고 하면 제목이 이제 딱 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프롤로그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의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장면이 뭐 액션이나 굉장히 끔찍한 지옥도를 보여준다거나 주인공의 굉장히 어떤 딜레마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장면이기도 하죠. 근데 영화의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에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원래 이 친구가 누군지는 우리는 1편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개성을 너무 잘 알아요. 주인공이 어떻게 별처돼서 부모를 떠나와서 본토에 왜 와서 지금 여기 왜 있는지를. 아주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특별한 존재에 들어와서 상대방하고 싸웠어. 그 상대방을 해치워서 조직에 편입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을 너 스파이크라고? 아니, 짐이라고 해. 라고 말을 하죠. 그 집단은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라서 구성원이 교주가 한 명 있고 나머지 7손가락이라고 해당하는 대원들이 7명이 있단 말이에요. 8인 조직이 항상. 근데 이 숫자는 언제나 8명이라서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9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 한두 명의 손실이 있으면 뭐 6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항상 8명으로 가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누구 한 명은 나가거나 이런 방식으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특징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일단 스파이크라는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주인공을 너 스파이크 하지 마, 짐이라고 해 하는 순간 익명화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스파이크는 특별한 존재죠. 이 전편의 주인공이고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너 이름을 스파이크를 박탈시켜버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샌과 치히로 행방불명의 두 이름하고도 비슷해요. 이런 측면에서 그 사람 이름을 그냥 짐이라고 해버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개성을 박탈시켜버리죠. 정체성이 말살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짐이 7명 중에 1명, 또 다른 짐일 뿐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주인공이 어떤 개성을 박탈시키고 조직의 인으로 집어넣는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2편 전체가 반성장 영화, 반대하다 할 때 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편이랑 다르네요. 그렇죠. 1편은 전형적인 성장 영화 서사죠. 근데 여긴 반성장 영화 서사고 3편에서는 또 다른 반대 방식으로 아마 지나갈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익명화한다는 이름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한 번도 좀비를 죽인 적은 있지만 사람을 죽인 적은 없거든요. 당연히. 근데 어찌됐건 강요된 싸움의 형식 속에서 상대를 죽이도록 강요하니까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범죄 집단이나 사악한 집단에 편입이 되잖아요. 조직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는 혼자였었잖아요. 혼자인 상태에서 익명의 존재가 되어서 조직의 일부의 수족, 다시 말하면 손가락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제가 아마 뒷부분에 설명할 텐데 이 영화의 모든 것들은 대조적인 화법으로 짜여져 있고 한쪽에는 이 지미 크리스털이 이끌고 다니는 이 굉장히 이상한 컬트 조직이 있고 뒷편에는 이 삼손이라는 그 알파인 좀비와 서로 소통하게 되는 이 켈슨 박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끊임없이 비교되면서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그 단단한 초석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작부터 뭔가 그 인간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예. 이 영화를 전체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1편보다도 더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스토리는 지옥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지옥에서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설정이 이러다 보니까 영화가 너무 끔찍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래서 표현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그것을 일부러 잔인한 장면을 자극적으로 즐기게 하는 방식으로까지 만들었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 영화로서의 일반적인 표현법을 보더라도 굉장히 극악무도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깊다. 영화에서 그렇잖아요. 좀 약간 보기 끔찍하다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좀비 영화 중에서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하드코어한 영화예요.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가지고 아까 지미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네. 이 지미 크리스털과 지미 일당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굉장히 영화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스파이크라기보다는 잭 오커널이 굉장히 훌륭하게 연기야. 잭 오커널이 이런 약간 뭐라고 그럴까? 악마 같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잔인한 면모가 있고 이런 역을 또 굉장히 잘해요, 두 편에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 지미 크리스털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이 2편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이 지미 크리스털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편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이분의 오프닝이 지미 크리스털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잖아요. 얘가 8살 때야. 8살 때인 상황에서 세상이 좀비가 창궐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버지가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가족들도 나가면 죽는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제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교회에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식구들이 텔레토비를 보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있는 집을 이 좀비들이 습격하게 되고 뭐 자기의 어머니나 이 여동생들이 다 죽게 되고 혼자서 탈출해서 교회에 가잖아요. 교회를 가서 막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교회에도 좀비들이 오게 되고 아버지가 그들 앞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죽으면서 끔찍해하지 않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신이 심판하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악마들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오프닝이었었죠. 한번 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게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세상이 끔찍하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비틀린 어떻게 보면 악마적인 존재이고 빌런 중에 빌런이지만 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삶에 자기한테 닥친 트라우마와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머릿속에서 환각의 세계, 환청의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대조합이 됐군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의 인물의 특징이 닉 어르신이라는 어떤 상상 속에서 전능한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데 닉 어르신은 말하자면 악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왜 악마야? 아버지도 사제였는데 그럼 신은 어디 갔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가족이 다 죽을 때 신은 침묵했잖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이 어린아이한테는 보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의 침묵에 대한 절망, 거기에 대한 분노, 그 반대편에서 만들어낸 악마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닉 어르신이라는 또 다른 악마이면서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끊임없이 나한테만 이야기하신다라는 망상 속에 빠지게 됐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아이는 자기한테 닥친 비극과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자기 속의 어떤 스토리를 일종의 정신질환 속에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삼손도 그렇고 이 지미 크리스털도 그렇고 둘 다 병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신질환에 걸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흥미롭게 이 좀비 영화를 탐색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지미 크리스털의 조직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뭐 이런 조직을 보통 이제 뭐 컬트라는 말로 사용해서 명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컬트 조직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기엔 너무 평등해. 왜냐하면 모든 조직원이 뭐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지미 크리스털부터 시작해서 뭐 지미마, 지미 잉크, 마지막에 스파이크까지 다 지미라고 부르잖아요. 모두가 똑같이 지미라고 부르면 너무 평등한 조직이잖아. 근데 흥미로운 건 대장은 짐이라고 안 부르고 서르 지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미경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평등한 조직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조직이라는 거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떠올렸습니다. 조지 오웰 동물농장에서 이제 그 다른 동물을 탄압하면서 독재자 자리에 있는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설명할 문장이 너무 중요한데 소설에서 그 동물농장에 어떤 그 문장을 기억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런데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근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말. 모든 게 평등한데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궤변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동물보다도 더 평등한 존재로서 나폴레옹이라는 독재자이자 리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다른 지미보다 더 평등한 지미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지미 크리스탈이면서 사실상 7명을 강압적으로 군림하는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조직이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다 삽 비다이렉트 삽 비다이렉트 삽 안 되는구나 비다 삽 에이 비다 샵 샵 됐다 비다이렉트 샵 인터넷부터 IPTV 다이렉트니까 하늘의 스케일이 다르다 비다이렉트 샵 아까 초반에 그 지미와 지미 일당들의 대척점에 있는 게 또 삼손과 맞아요. 닥터 켈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지금 뭐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영화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두 번 시작하는 영화예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자선회를 통해서 편입되는 스파이크의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나머지 반쪽을 보여주는 게 영화의 두 번째 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씬을 보시게 되면 저쪽에 이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알파인 좀비가 다가와서 서로 이제 켈슨하고 대치를 하게 되는데, 켈슨이 이 입으로 쏘는 파이프 총으로 쏠까 말까 하다가 쏴서 상대를 마취시켜서 쓰러뜨리게 되죠. 그냥 제압하면 되는데 제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치유해서 뭔가 의사로서 한번 이 인류에 대한 혹은 자기 어떤 그런 추론을 테스트해보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혹시 좀비라는 것은 이 감염병 환자로 봐서 이 사람은 의사니까 치유해서 오히려 좀비에서 좀비가 아닌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상대를 통해서 연구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상대에 대해서 연민을 갖기도 하죠.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는 것은 사실은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이 모든 면에서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 이야기의 구도를 그대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장면에서의 켈슨과 삼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첫 번째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과 모든 면에서 대조예요. 첫 번째 장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한 존재인 스파이크를 게임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명명하냐면 짐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개성을 박탈하고 익명성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이쪽은 반대예요. 원래는 그냥 좀비 중에 하나에 불과해. 그죠? 알파에 해당하는 그 좀비가 어떤 사람인지 이전에 무슨 이력이 있는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좀비 n분의 1에 불과하잖아요. 일반적인 좀비 영화에서. 좀비 영화에서 좀비가 개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를 세계 최초로 감염병을 치유받는 환자의 위치를 부여해요. 이름도 좀비 1, 좀비 2가 아니라 삼손이라는 고유한 이름을 붙여요. 이러니까 정반대로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익명의 존재를 개성을 부여하죠. 저쪽에선 개성을 버리고 익명을 집어넣는 데 반해서. 또 하나는 저쪽 조직의 경우에는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 사람을 살인을 시켜요. 이번에는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른 좀비란 존재를 살인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게 만들어요. 그 다음 저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 그런 고통을 가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쪽에서는 폭력을 바탈시키고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줘. 조직도 서로 반대예요. 저쪽은 제로섬 조직이에요. 7명이 딱 돼 있어서 한 명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한 명이 죽어야 돼.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켈슨 혼자 살았는데 거기다가 삼손을 더한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 썸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저쪽은 평등한 척 하지만 사실은 평등하지 않고 이게 수직의 조직이었고 굉장히 계급적인 조직이었다면 이쪽은 반대로 둘 사이가 서로 평등해 보이지 않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두 사람 함께 어울려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굉장히 이상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서로 대조가 되고 저쪽은 집단에 더군다나 편입이 되는데 이쪽은 집단에서 나와서 단독자가 되죠. 삼손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 두 가지의 대조법,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야기를 만든 건 아주 명확한 약간 은유적인 대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처음 두 장면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전 그 삼손이 이렇게 나란히 옆에 앉아 있잖아요. 네. 저 그거 보면서 금쪽이 좀비 버전? 우리 삼손이 달라졌어. 1편에서는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쵸. 묘사하기도 무서운. 이 영화에서도 다 나오잖아, 초반에.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얌전해지니까, 오은영 박사님 저리 가라. 닥터 켈슨 박사님께서 치유를 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삼손이 이렇게 우리 삼손이 알파가 달랐어요. 이렇게 우리 알파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이런 달라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삼손이 초반에 이 켈슨과 교류를 하기 직전에는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를 사실은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그런 의미에서 영화가 굉장히 잔혹한 장면들이 있는데 이 삼손이 인간적으로 되는 장면도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각 박사가 두 가지 추론을 하잖아요. 하나는 좀비가 되면 아예 이 정신이 달라지는 걸까? 다시 말하면 비가역적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인간스러움은 사실은 남아있는데 거기에 약간 무슨 구름이나 안개처럼 이렇게 더 씌워져서 걷어내면 다시 인간적인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걸까? 이 두 가지를 놓고 궁금해하죠. 그래서 후자에 베팅을 해서 사실상 이걸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 후자라는 것이 이제 영화에서 드러나게 되는 방식으로 되는데 이 삼손이 점점점 자신의 인간스러움을 깨닫게 되는 과정 같은 게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과정은 사실은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라고 그러냐면 켈슨이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자는 식으로 거래를 하자고 말을 하죠. 첫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은 둘 다 거래 장면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똑같거든요. 상대한테 뭔가 거래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가짜 제안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진짜 제안을 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서 안 죽이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음날 켈슨 박사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 자체가 인간의 감정을 최소한의 뭐 약속이라든지 뭐 혹은 보은이라든지 무엇이든 간에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켈슨 박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안드로클레스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안드로클레스가 누군가 하면 고대 로마의 노예예요. 근데 이 안드로클레스가 어땠냐면 자기가 노예 상태에서 탈출을 해요. 그래서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동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한테 뜯어먹일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가만 보니까 사자가 거대한 가시에 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자로부터 가시를 빼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자하고 헤어져요. 그러다가 얘는 잡혀가지고 나중에 검투사가 돼요. 사자하고 싸워야 되는 굶주린 사자랑 그런 위치인데 그 사자가 자기가 빼준 사자네? 와, 완전 반갑다. 그래서 그 사자를
또 알아봐요. 어. 그렇게 해서 공격해서 뜯어먹지 않고 이 사자가 울부짖더니 알아보고 다가와서 핥아주거든요. 그게 그거의 비유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안드로클레스에 비유하는 건데 딱 맞네요. 딱 맞죠. 삼손이 나중에 어떤 역할 같은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그런 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끌고 들어오는 건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도 이 삼손이 이제 자기의 인간성을 깨닫는 과정 중에서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산딸기 먹는 거였어요. 인간이 되는 과정을 산딸기를 먹는데 왜냐하면 좀비는 요식동물이거든요. 사람 고기만 먹지. 좀비가 무슨 뭐 과일 먹고 채소 먹고 푸성기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몇 년 만에 먹는 산딸기. 그쵸. 거기다가 이제 그걸 약간 채식의 의미를 약간 코믹하게 넣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재밌었고 너무 흥미로운 것은 산딸기를 딱 먹자마자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체를 가리고 나와. 그 전까지는 알파는 모든 그 신체 조직들이 항균되어 있어서 다 몸이 좀 비정상적으로 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그게 다 누드 장면으로 다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가리고 나오는데 그게 언젠가면 산딸기 먹은 다음부터 부끄러움을 깨달은 거군요.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게. 아담과 이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깔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은유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약간 에덴 동산 얘기로 보여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은 다음에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돼서 이 아담과 이브라는 인류 최초의 존재들이 자기 모습을 가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를 그가 하는데 그걸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포일러입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면 뼈의 이 사원 자체를 일종의 뒤틀린 에덴 동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곳에서 다 죽잖아요. 딱 두 사람만 살아나가잖아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켈리 잉크라는 여자, 원래는 지미 잉크죠. 그 또 한 명은 스파이크예요. 그 둘이 나가면서 켈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넌 이름이 스파이라고 했지? 나는 켈리야 라고 말하는 순간 최초로 그녀는 지미에서 켈리로 돌아가서 익명에서 자신을 고유한 존재로 돌아가면서 두 남녀가 에덴 동산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죠.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또렷한 밑그림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영화 속에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인간이 된 여러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마지막의 순간이 되면 자기가 기차 여행을 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걸 떠올리게 됐던 장소 자체가 폐기차잖아요. 1편에서 보았던. 근데 그걸 떠올리는 순간 좀비들이 근처에 있던 좀비들이 아, 이놈 좀비가 아니구나 하고 인간이구나 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 얘기인즉슨 허다한 SF 영화나 판타지 영화에서 그런 것처럼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가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고유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블레이드 러너도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었음을 자기가 기억해내는 것이 사실은 이 좀비가 절정적으로 인간화되는 지점처럼 영화가 보여주고 그 순간 좀비들이 쟤는 우리랑 다르다는 걸 깨닫고 인간이다 해서 공격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사실은 촘촘하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흥미롭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그 28년호 뼈의 사원이 뭐 감독이 달라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비주얼적으로도 전편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비 영화에서 많이 우리가 기대할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사실 별로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로 집중해서 나온 아주 이색적인 좀비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은 사실은 이 영화에서 좀비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이제 좀비가 갖고 있는 어떤 뇌 빠진 채 식욕만 갖고 인간에게 달려드는 끊임없이 어마어마한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 이런 걸로 이제 장르 영화에서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좀비가 치유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좀비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능력보다는 좀비의 정신세계를 굉장히 흥미롭게 탐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좀비는 감염된 존재인데 이 감염이라고 됐을 때 감염에서 가장 중요한 다양한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정신적인 변화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비를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라고 등치시키고 영화를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좀비가 악한 것은 악해서 악한 게 아니고 약해서 악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정신질환을 본인 속에 겪고 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사실상 악의 존재로 대표되는 사람은 두 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삼손인데 삼손이 악한 것은 자기가 인간인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염이 돼서 사실 날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의 갱생을 다룬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또 하나의 존재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미 크리스탈이에요. 지미 크리스탈이 악한 것은 이 도저한 이 세상의 악과 그 속에서의 자기의 무력감과 거대한 슬픔과 분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살아가기 위한 그 방법을 발명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니가 어르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악마의 왕, 니가 어르신으로부터 유일하게 자기는 서로 소통하는 존재이고 그의 말을 대언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믿는 과대망상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겪는 또 정신질환에 시달린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사악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비를 바라보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시각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그럴까요? 다른 영화랑. 또 한 가지는 1편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1편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대사가 뭐예요? 메멘토 모리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라는 얘기일 텐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라틴어 경고랑 관련해서 이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삶을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보는 그런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좀 슬프다고 그럴까? 지미 크리스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견디는 방식, 그러니까 삶이 너무 끔찍한 고통인데 그거를 견디는 방식으로 최악의 방법을 발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마가 탄생한 것은 인간의 삶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고 결국은 이 인간이 어떤 악마적인 짓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고문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좀비들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좀비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막 그냥 고문해서 죽이게 되는데 죽일 때의 어떤 그 방식을 보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1편에서도 보면 지미 일당한테 달린 사람이 어떤 그 폐가 같은 데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를 안겨주는 방식으로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톰 일가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을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옷을 벗기죠.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켈스는 반대예요. 켈슨하고 소통하게 되면 옷을 입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로 반대가 되는데 어찌됐건 이 지미 크리스털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그가 행하는 악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아니?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악의 설파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삶에 대해서 염세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죠. 반대에 있는 켈스는 달라야 되는데 켈스는 자기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안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고통을 치유해서 약물을 집어넣어서 고통을 줄여주는, 어떻게 보면 지미 크리스털하고 반대죠. 근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이 인물이 마지막으로 하는 대사가 메멘토 모리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이고 죽음도 고통이 없는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떤 비관적인 염세적인 비전이 사실은 밑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좀 약간 슬픈 느낌이 있죠. 누구는 그런 세계관을 안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는 갖고 있고. 좀비는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 주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여기서 뭔가 이 영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바꾸는 그 뭔가 좀비의 시점샷이 잠깐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좀비의 시점샷인데 오히려 인간이 뭔가 좀비처럼 보이는. 네. 그렇기도 하죠. 정반대로 이제 좀비를 바라보는 시선도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면 삼손이 사실상 인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뼈에 그 사원 쪽을 걸어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 지미 크리스털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가 비칠 때 보면 뿔난 악마가 걸어오는 것처럼 거꾸로 된 이미지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악마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꾸로 매달려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악마로 보이겠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시각적인 흥미로운 코멘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지미 크리스털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독교 문명권에서 그리스도가 있다면 적그리스도라는 게 있잖아요. 안티크라이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 그대로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1편에서 목걸이를 선물로 해줬어. 마지막 유품으로. 그리고 죽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준 목걸이를 얘는 어떻게 차냐? 거꾸로 차요. 십자가를 거꾸로 차잖아요, 항상. 근데 얘는 어떻게 죽어요?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운명이 예비된 존재라고 볼 수도 있고, 마지막에 죽어가는 걸 보면 정확하게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방식, 이것을 비틀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신화적인 유머? 종교적인 유머라고 할까요?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영화에서 풀리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 영화가 어떤 그런 맥락들을 가지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흥미로운 밑그림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평론가님이랑 꼭 얘기 나누고 싶었던 건 네. 음악 얘기입니다. 레디오헤드 뭐 Everything in its Right Place도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죠. 예. 네. 듀란 듀란도 나오고 아이언 메이든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락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공포 영화예요. 사실은 공포 영화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악이 락 음악이고, 락 음악 중에 특히 이제 뭐 헤비메탈이나 뭐 예를 들면 무슨 굉장히 악마적인 가사를 갖고 있는 헤비메탈 노래들도 많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어울리는, 거기다가 그 속에 음악적인 그 차용이 유머랑도 결합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너무 웃기기도 하고 너무 재밌고 풍부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건 사실은 맥락을 모르면 그 음악적인 부분을 좀 그대로 체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만 마지막으로 좀 살짝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악은 예상외로 듀란 듀란이에요. 근데 듀란 듀란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굉장히 미소년적이고, 사실은 듀란 듀란이 음악을 굉장히 독특하게, 특히 가사나 뭐 음악 측면에서 그런 음악들을 했는데, 듀란 듀란 노래가 3곡인가 4곡인가 나와요. 무슨 걸슨 필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리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디너리 월드
멜로디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심지어는 그 버컬리스트인 사이먼 루번 얼굴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 LP판으로 듣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롭고요. 다 여기 나오는 것도 영국 밴드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영국 영화니까 재밌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리오가 사실은 가사가 리오라는 여성에 대해서 매혹된 그런 찬가 같은 노래인데 극 중에서 그 리오를 부를 때 리오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은 삼손이에요. 이런 면에서 약간 재밌는 어떤 그런 가사를 일치시키는 방식이죠. 근데 영화에서 가장 음악적으로 흥미로운 장면은 역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영화에서 가장 황당무계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닥터 켈슨의 메탈쇼. 무대 장악력이 어우. 네. 레이 파인스가 워낙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약간 레이 파인스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계약 조건에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자기가 닉 어르신의 흉내를 내야 되는데 닉 어르신은 악마의 군주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악마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또 락팬이기도 하고 LP를 갖고 있기도 하고 거의 뭐 아이언 메이든 판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언 메이든의 심지어 노래 제목도 앨범 제목하고도 똑같은 건데 The Number of the Beast예요. 이게 짐승의 숫자이고 왜 이제 오멘 같은 영화를 보면 666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관한 굉장히 무시무시한 가사를 갖고 있는 더군다나 헤비메탈이잖아요. 이제 그 노래를 틀면서 자기가 악마인 것을 막 춤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춤과 댄스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설명할 것은 이 노래를 부른 그 락밴드 헤비메탈 밴드 이름이 이제 아이언 메이든인데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철로 만든 한여? 뭐 이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이언 메이든이 중세 고문 도구 이름이에요. 애초에 밴드 이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기 위한 수많은 도구들 너무 잔인한 그 중에 하나가 아이언 메이든이라고 있거든요. 관 모양으로 짜서 뾰족하게 솟아있는 송곳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옛날에 체코 프라하에 가서 고문 박물관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불타바 강변에 있는데 아마 지금도 있지 않을까? 가면 거기 아이언 메이든이 있어요. 뭐 이럴 정도인데 그룹 이름이 일단 고문 도구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낸 그 음반 제목이면서 이 노래 제목 타이틀곡의 제목이 바로 The Number of the Beast란 말이에요. 악마의 숫자인데 이건 다 그랬더니 666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래가 굉장히 재밌는데 멤버 중에 한 명이 오멘2를 보러 간 거예요. 그 악마를 다룬 그런 공포 영화죠. 오멘2를 보면서 너무 무섭게 보가지고 집에 가서 밤에 가서 잠을 자는데 오멘2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너무 무서웠겠죠. 깨가지고 꿈이 너무 생생하고 악몽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가사를 쓴 거예요. 그게 이 노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재킷 이미지인데 이게 사실은 아이언 메이든의 음반 중에서도 가장 그 유명한 음반 중에 하나거든요. 대성공한. 근데 보면 아이언 메이든의 모든 재킷에는 에디라고 불리는 그 해골 마스코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언 메이든 하면 누구나 다 에디를 떠올려요. 근데 영화에서 에디는 삼손처럼 보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잭 오코널이 연기한 지미 크리스탈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 더 넘버 오브 더 비스트라는 재킷을 아마 우리 제작진에서 이 편집한 그 장면을 보여주실 텐데 보면 에디가 마치 그 인형술사처럼 악마를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꼭두각시처럼. 근데 그 악마는 다시 또 훨씬 더 작은 에디를 갖고 놀아요. 이중으로. 근데 이 영화에서 핵심적인 어떤 그 테마 중에 하나가 과연 누가 악마일까? 누가 누구를 조정하는가? 마지막에 그 계약에 따르면 얼핏 보아서는 닉 어르신이 사실은 마리오네트처럼 사악한 지미 크리스탈을 가지고 노는 거 뒤에서 통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지미 크리스탈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닉 어르신이 지미를 통제하는 것인지 반대로 지미가 닉 어르신을 통제하는 것인지 혹은 진짜 악마는 누구인지 뭐 이런 모든 것들까지 사실은 굉장히 갖고 있는 흥미로운 어떤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그 재킷 한 장에 그대로 다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미가 그 고문 소위 자선회라는 걸 하기 직전에 농가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텔레토비 얘기 한참 하잖아요. 텔레토비는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야.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왜냐하면 그놈들이 배에 텔레비전이 있어. 근데 이 텔레토비가 이 배에 비춘 걸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가 나와. 그러니까 텔레토비는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들여다보는 게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텔레토비는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 TV 속에서 또 자기를 들여다보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반영성, 재규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미 크리스탈이라는 존재와 과연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밑그림이 깔려 있는데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된 거예요. 아이언 메이든과 텔레토비와 그 다음에 영화의 기본적인 이야기와 서술 방식까지 이런 측면에서도 그 장면에서 악마 흉내를 낸다는 건 사실은 관객 입장에서 보면서 악마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언 메이든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악마를 숭배한 밴드다 이런 또 오해가 있어요. 사실은 악마 숭배라기보다는 악몽에 관한 노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아이언 메이든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그 다음 텔레토비나 영화의 어떤 밑그림이나 그걸 또 연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코믹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총합되어 있는 정말 호러 영화에서 보기 어려운 아주 독창적인
헷갈리면서도 너무 우스꽝스럽고 허무맹랑한 그런 명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통제했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레이프 파인즈가 연기한 닥터 켈슨 박사가 네. 지미 크리스털을 어떻게 보면 통제한 걸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히 닉과 지미와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영화는 제한이 3번 있거든요. 거래가 3번 있는데 마지막 거래는 사실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있는 거잖아요. 지미와 켈슨 사이에서.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이 모티브 속에서 계속 변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무 흥미롭네요. 네. 이 영화의 음악은 정말 전 끝내줬지만 그래도 단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한 단점은 단점이라기보다는 특색에 가까운데 일단 장르 영화를 보러 가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확고한 취향을 갖고 있어요. 멜로 영화를 보면 막 그 사랑이나 이런 것들에 젖어서 뭐 울고 싶거나 울컥해지고 싶고, 코미디 보러 가면 웃고 싶고, 공포 영화는 무서워지고 이런 거잖아요. 좀비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별로 없다. 이 영화에는. 영화 속에서 모든 갈등 구조는 인간 대 인간 구조로 짜여져 있고, 심지어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끔찍한 좀비들이 창궐하는 장면이 있지만 몇 번 안 나오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1편보다도 더 이 좀비와 관련된 시각적인 부분이 없어요. 1편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느리게 다니는 좀비들도 있고 알파도 있고 해서 그걸 조금 보는 재미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는 어떻게 보면 좀비 영화에서 좀비들이 날뛰고 사람들이 막 뜯어먹히고 이런 지옥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끔찍해하면서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좀비 영화를 보러 간다는 약속 자체가. 근데 그런 게 거의 없다 라는 측면에서 이게 무슨 좀비 영화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영화를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장르 영화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치명타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보았던 폭풍의 어둠은 그렇지 않았어, 내가 즐겼던 좀비 영화의 컨벤션은 그렇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화가 너무 이상하고 즐길 수가 없겠죠. 이런 측면에서 대다수를 사로잡는 매력의 영화는 전혀 아니다. 소수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울 거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반대의 반응은 있겠죠. 이게 이 영화의 어떤 대중적인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이고요. 그걸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약간 불만이 있다면,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은유나 상징 같은 게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은유랄 때 은이 감춘다는 거 아니에요? 감추어진 비유라는 뜻이고, 상징이라는 건 사실 깊게 이렇게 묻어야 이 이야기로서의 어떤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누가 봐도 은유와 상징이 너무 밑그림이 명확해.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은유나 상징이 너무 얕게 묻혔다고 그럴까? 이런 데서 오는 지나치게 직설적인 은유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조악한 측면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풍부하지만 거의 직유에 가까워지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떤 것이 무엇을 비유한다고 했을 때 그 비유를 어떻게 하는지 밑그림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면 사실은 훨씬 더 흥미가 반감되거든요. 여러 함축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죠. 없어지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더 얕게 느껴진다고 그럴까요?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이제 은유적인 측면으로 만들어내는 작품인데 너무 좀 약간 단순화한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장르 영화의 기대를 깬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은유적인 측면 말씀 주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1편에서 감염된 좀비가 낳은 아이, 그리고 2편에서는 이제 깨어난 삼손. 네. 후반부에는 이제 네. 저희가 보고 싶어 했던 짐이 또 등장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럼 3편은? 그러니까.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요? 이게 너무 기대돼요. 이 영화 에필로그를 보면 이제 사실 이것은 스포일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2편이 나오기 전에도 감독이 결국은 이 마지막에 가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애초에 시작된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대표적인 배우이기도 했던 킬리언 머피가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킬리언 머피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아마 선생님인 것 같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게 되냐면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라면서 역사를 가르치게 되는데 뭐라고 가르치게 되냐면 2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하고 달리 적국에 대한 태도가 달랐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이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있고 독일이 있는데, 일본인과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선진국 쪽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굉장히 지원을 해주어서 오히려 이 적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경제붕을 일으켰잖아요. 독일하고 일본. 이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게 공평하느냐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차 대전의 교훈 때문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 전범 국가들에 대해서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너무 가혹하게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압하고 배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파시즘이 싹 트고 나치즘이 생겨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건 명백하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결국은 도와줄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도와주자고 하는데 도와주는 대상은 자기가 싸웠던 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밑에를 보면 좀비들을 도와줄까 말까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켈슨이 좀비를 도와주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을 죽였던 저 지미들, 둘 다 지미잖아요. 지미 잉크도 지미였었고 스파이크도 지미였었잖아요. 근데 그 둘을 도와줄까 말까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싸웠던 존재들조차도 사실은 그들을 품고 도와주고 치유해줘야 된다는 어떤 이야기 전체의 맥락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게 아마 3부에서 풀리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얘기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1부는 섬하고 본토와의 관계에서 섬 얘기를 다뤘어. 2부에서는 섬에서 온 스파이크가 완전히 동떨어져서 본토에서 겪는 얘기를 다뤘어요. 그러면 남겨온 사람들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네. 섬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편에서 켈리 잉크라는 존재를 집어넣어서 두 사람이 나가게 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게 된 켈리 잉크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농장에서 학살됐던 사람 중에 그 딸인 여성은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어디 갔어요? 그러네요. 네, 그 사람 3부에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중간에 없어져가지고 네. 까먹었네요. 예. 거기다가 삼손이 인간이 됐네? 그럼 삼손이 인간이 됐으니까 또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게 통합되는 이야기. 심지어는 28일 후까지 끌고 들어와서, 왜냐하면 거기 주인공인 킬리언 머피를 등장시켰으니까. 이게 통합되는 3부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3부 얘기가 잘 나오면 1부 독립적이죠? 2부 독립적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대통합의 시리즈 전체를 완결하는 괜찮은 3부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과연 이걸 어떻게 한번 이 거대한 떡밥과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 이 거대한 이 투망을 어떻게 낚아 올리는지가 너무 궁금해서라도 세 번째 영화도 정말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관님,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종말이 다가오면 이제 영화도 없어지는 세계가 오고 막 네. 이러면 네. 난 파약해서 안 나갈 거야. 평관님 뭔가 그 닥터 캘슨 박사처럼 LP를 맨날 들으면서 그러네. 그냥 킬리안 머피가 연기했던 짐처럼 뭔가 역사를 가르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혼자 살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듣고 뭐 이런 여기가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 문 딱 닫으면 못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예. 여기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여기로 와도 될까요? 정말. 내가 어떻게 믿어? 좀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둘만 아는 이야기를 네. 뭐 얘기를 한다든지. 테스트를 해야겠다, 그렇죠? 네. BTV에 뭐가 나오지? 뭐 이런 걸 테스트를 해서. BTV에는 28년 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잘 봤네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은 독립적인 이야기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부분에선 강력하게 이 전작의 끝에서 이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왕이면 28년후를 보고 이 영화를 보시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28년 후는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